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입니다. 여러분, 미용 시술 가운데 전 세계 남녀 불문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톡스 시술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보톡스 시술이 무려 627만 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술 건수가 늘어가면서 위험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님과 함께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용 시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톡스 제품을 출시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허창훈 교수님께서는 이 대부분의 보톡스 제품 허가 과정의 임상을 진행하기도 하셔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제대로 모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과 함께 보톡스 맞기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D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한번 짚어주실까요? PD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 시술을 얘기할 때 보톡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보톡스라고 하는 용어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상품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상품명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라는 단어보다는 보툴리눔 톡신 또는 보툴리눔 독소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용어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사실 이 보툴리눔 톡신 너무 흔하게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네. 효과가 좀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라는 인식이 좀 분명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미용 시술로 알려져 있고요. 점점 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톡신이 미용 시술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다양한 진료과에서 편두통, 다한증, 눈꺼풀 경련, 방광기능 장애 등을 치료하는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미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성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가 좀 확실히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밀히 보자면 보툴리눔 톡신은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경 독소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유용한 성분이면 틀림없지만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소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독소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위해관리협의회 산하의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홍윤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연세대 김인규 교수님, 가천대 엄중식 교수님, 남서울대 이주일 교수님, 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박재영 원장님 등 총 6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툴리눔 톡신 안전성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나라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한 사용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아까 그 보툴리눔 톡신이 신경 독소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은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경 독소로 균을 배양하고 정제,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테러 등에 악용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해서 생화학 무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툴리눔 톡신은 잘못 쓰이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고 규제 강화가 필요한 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톡신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취급자와 취급기관의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톡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보툴리눔균을 복지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및 취급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고 균의 분리, 이동 및 보존 현황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취급 자격 규정이 미흡하고 취급 시설, 안전관리 방안이 없어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사고나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국민의 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규제나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생물 테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톡신 균주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툴리눔 균 및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취급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과정이 필요하고 자격제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보툴리눔 균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현장 점검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취급자 및 취급기관의 대상의 점검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취급기관의 관련 기록 및 보존 역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도 주의해야 될 역할들이 많지만 시술을 받는 환자분들도 역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할 때 의료진은 부위별로 적정한 주기와 용량을 환자들에게 잘 안내하고 소비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잘 안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환자의 이전 시술 이력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소비자 역시 보툴리눔 제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상담해야 하며 또한 시술 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가족력, 알레르기 유무, 과거 톡신을 사용한 경력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시술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요구, 해부학적 위치,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술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좀 잘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툴리눔 톡신 안전 사용 두 번째는요,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야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소비자 역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많은 용량을 만들지 또는 너무 자주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내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언제 시술을 받았고 얼마의 용량의 시술을 받았는지를 의료진에게 반드시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톡신 제품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사용할 제품에 대한 내성 안전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역시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제품별에 대한 특성을 제품별 내성이라든지 안전성 또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받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톡신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성 위험성이 없는 순수한 톡신인지 또 하나는 일관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제품을 이동하거나 보관을 할 때 온도가 잘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성 발생 가능성이 없는 안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효과를 발현하는 신경 독소와 이를 둘러싼 복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합 단백질은 실제 효과 없이 약효에는 무관하고 체내에서 항체를 형성할 가능성만 높입니다.
또한 부영제의 종류에 따라 신경 독소가 비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성된 비활성 신경 독소도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내성 위험성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시술을 받으려면 복합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활성화된 신경 독소만 함유된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수한 네. 톡신으로만 이루어진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관된 역할을 가진 제품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정해진 용량대로 만들어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유니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100유니트를 주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110유니트가 들어있다면 훨씬 더 고용량을, 만약에 90유니트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용량보다 저용량을 주입을 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배치별로 일정한 역할을 가진 제품, 즉 안전하고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품의 이동 보관 시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지입니다. 보툴리눔 톡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품이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해되거나 또는 변질되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오늘 유용한 꿀팁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왜 톡신을 사용할 때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시술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허창훈 교수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